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에 전해드리는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어제 추석 연휴 첫날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어김없이 많은 귀성객들이 몰렸습니다. 6일이라는 긴 연휴 덕에 모처럼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귀성객들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젠걸음으로 기차를 타러 가는 귀성객들. 어린이들도 큰 가방을 짊어진 채 단단히 채비를 마쳤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어 명절 분위기를 내기도 합니다. 모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네, 연휴가 길어서 오랫동안 여유롭게 가족들 만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크게 음식을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시댁에 있으면서 형님네랑 부모님이랑 같이 경주 쪽이나 포항 쪽으로 여행 계획 있습니다. 좀 넉넉하니까 갔다 와서 또 친정도 바로 갈 수 있어가지고. 연휴를 활용해 오붓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저희는 여기 부산으로 가고요. 그리고 계획하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연휴가 기니까 기분은 되게 설레고 기대되고 가서 이제 요트도 탈 것 같고. 올해 추석은 연휴가 엿새로 길어 이동하는 사람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두르지 않으면 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행선 열차는 거의 다 매진된 상태인데요. 아직 표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이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도 귀성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출발 시간이 되기까지 잠시 눈을 붙이고 피곤함을 달래다 짐칸에 가방을 꽉꽉 채우고 고향길에 오릅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뭐든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남편 가족들 방문하러 대전 내려갔다가 내일 올라와서 주말에는 저희 가족들 방문하고 나머지 연휴에는 그냥 집에서 조금 쉴 계획입니다. 저마다 향하는 곳은 달라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어제 귀성 행렬로 버스터미널과 공항 등도 종일 붐볐습니다. 일찍 고향에 도착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장을 찾는 등 명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고향으로 데려다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터미널 승강장이 북적입니다. 귀성객들 옆에는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를 위한 선물 꾸러미가 함께합니다. 고향 생각만 해도 싱글벙글 웃음이 흘러나오고 마음은 벌써 고향에 닿아 있습니다. 조카들 볼 것 같은데 얼마나 컸을지 좀 기대되기도 해서 빨리 지금 가고 싶어요. 제주공항 도착장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6일에 이르는 긴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귀성객으로 공항 로비가 꽉 찼습니다. 마중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는 코로나 때문에 잘 보지 못했던 손자 손녀를 보자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기들이 못 왔는데 처음 바다도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너무 설레고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꽉 차 있어요. 추석을 앞둔 재래시장은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재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시장은 시끌벅적합니다. 전집에서는 각종 전이 맛있게 익어가고 떡집도 차례상에 올릴 떡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겨옵니다. 명절 준비 겸 해서 시장에 나왔고요. 사람들도 많고 명절 기분 나네요. 힘들여 귀성길에 오른 사람은 물론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함께 보내길 기대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YTN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34.2%로 나타났고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여론은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한다는 응답이 34.2%,
잘 못한다는 평가는 60.4%로 부정평가가 훨씬 높았습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만 18살에서 29살까지와 30대의 긍정평가는 20%대였고 40대가 가장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60대 이상 지지율은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권역별 긍정평가를 보면 서울이 37.4%, 경기, 인천은 30.7%였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른 곳은 대구, 경북이 유일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국정 지지도와 비슷했습니다. 긍정 응답이 36.7%, 부정 답변은 56.9%였습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이를 두고는 잘한 일이라고 본다 43%, 잘 못한 일이라고 본다 41.9%로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 층에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44.9%로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국민의힘의 성토는 일단 사법부를 향했습니다. 6년 동안의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된 사법부가 기각 사유로 궤변을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유무죄가 갈린 건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추석 연휴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이슈가 오른 점에 대해선 경계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에 방탄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왔지만 동력에 힘이 빠진 데다 여론의 역풍까지 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야 공세 전략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간 과정에 불과하고 사법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민주주의와 정치를 들먹여 정치 쟁점화하는 것입니까? 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해질 거란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끌어안고 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따라 언제든 반격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재명 리스크 없는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가 위험하죠. 이 대표 부재 상황, 즉 민주당과 혁신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불리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이 당장은 악재겠지만 내년 총선까지 장기전에선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 기소 이후에 공소장이 국민 앞에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백현동에 대한 문제 등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민생 행보를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가 여당 총선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를 포함해 여권 전체가 총력전에 나선 배경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내 친명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다 친명 일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파 축출을 주장하는 등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나오며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일성은 정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내 정치 또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구속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면서 친명체제 구축은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비명계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 심판, 개파간 앙금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비명계로 분류됐던 박광원 전 원내대표와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이탈하는 등 한 차례 극심한 진통을 겪은 데 이어 가결표 색출 후폭풍이 거센 겁니다. 국민의힘과 한편이 되어서 당대표를 제거하려 했던 이 차도살인의 이 정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이 거의 당론과 가까웠는데 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는 게 이럴 때 딱 맞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불구속만으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만큼 내분의 불씨마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원 리스크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저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 그것도 원래 9월 중순부터 공판에 들어가려고 그랬죠. 비명계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 대표 사퇴 요구 등 수위 높은 공세는 삼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경우 당 내홍 사태는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비명계를 향해 보복의 날을 세울지 아니면 통합의 손을 내밀지 당 장악력을 회복한 이재명 대표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총선 전초전인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다음 달 11일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선거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첫날부터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전 마지막 공직선거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왔습니다. 돌아온 김태우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 김경훈과 함께 이곳 강서에서 기초단체장 1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건 총선 격전지가 될 수도권 민심을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는 여론의 향배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무죄를 뜻하는 건 아니라며 연일 여론전을 이어간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나경원 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총집결해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진규훈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 얼룩진 대표의 아바타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집권 여당과 합의 맞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특별 사면을 복권까지 싹 시켰겠습니까? 맞죠?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더 싫어요. 반면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전초전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유죄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을 해주고 반성 없이 또 후보를 낸 대통령과 여당이 뻔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출정식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 20여 명이 달려가 세를 과시했고 병상에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필승을 위해 전 당원을 동원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이 무능한 국정 실패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이번 강서 선거에서 우리 강서 구민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서 보여줘야. 이 밖에도 이번 선거엔 정의당 권수정 후보, 진보당 권혜인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본투표는 다음 달 11일, 사전투표는 10월 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에는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변인들도 불리한 진술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송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점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4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첫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5달 뒤 검찰이 이번엔 송 전 대표의 다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건넨 4천만 원. 이 돈이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로비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김모 씨의 주거지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 측이 후원금을 냈다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검찰이 돈봉투 의혹 수사가 난항에 빠지자 별건 수사에 나섰다고 반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의 입에선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은 최근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봉투 20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구체적인 액수 등만 과장됐을 뿐 그 밖엔 대부분 맞는다는 겁니다. 또 캠프 자금 관리를 맡았던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측도 모두 6천만 원을 윤 의원에게 건넸다고 시인했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변호인 역시 지역본부장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은 선고를 총괄한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인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송 전 대표를 최종 수혜자로 놓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 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에 들어갑니다. 7,800톤이 17일 동안 방류되는데 정부는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음 달 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차 방류분 7,788톤을 처분한 데 이어 2차 방류에 나서는 겁니다. 방류 준비 작업은 다음 달 3일 시작되는데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밑돌면 5일부터 방류할 방침입니다. 방류량은 1차 때와 비슷한 7,800톤으로 17일에 걸쳐 하루에 460톤 정도가 방류됩니다. 도쿄전력은 1차 방류를 마친 뒤 방류 설비와 운용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큰 문제가 나오지 않아 2차 방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차 방류 대상 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삼중 수소의 68개 핵종의 배출 기준이 만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방류 예정인 K4C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의미한 농도값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는 2차 방류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도쿄전력이 실시간 제공하는 데이터와 시료 채취 분석 뒤 공개하는 정보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AEA 검증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방류하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방러 기간 중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돌아보는 등 해군력 강화에 관심을 보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종착지는 북한이 추진해온 핵 추진 잠수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우리도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대잠 호위함 마셜 샤프시니코프에 오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러 기간 전략 핵잠수함과 수상함, 항공 전력을 갖춘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를 시찰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각종 수상함들과 전략 핵잠수함들을 비롯한 각종 잠수함들, 항공대 등 최신 전략 무장 장비들을 갖추고 이 같은 행보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에 직접 참석한 김 위원장의 해군력 강화 행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거의 기존 잠수함들이 핵 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상 고농축 핵연료를 보유할 수 없고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도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정책만 결정된다면은 핵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이 협조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 3척의 건조를 마쳤고 이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디젤 엔진 방식 도산 안창호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또 3,600톤급 3척 등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응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으로 관련 첨단 기술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배경에 중국 견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잡지 디 애틀랜틱이 주최한 대담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로 소개하면서 이번 전쟁에 얽힌 전 세계적인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보면서 중국을 생각하는지 사회자가 묻자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타이완이 제작한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이 처음으로 제작한 자국산 잠수함 하이쿤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하이쿤은 길이 80m, 배수량 2,500에서 3,000톤 규모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전투 시스템과 어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설계와 제작에만 7년이 걸렸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완성됐다며 이번 진수식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潜舰国造不只是目标，更是我们坚定守护国家的具体实践。潜舰是中华民国海军在战略及战术上发展不对称战力的重要装备。 하이쿤은 항만 시험과 해상 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에 내년 연말 이전에 해군에 인도됩니다. 테스트에 성공하면 타이완은 한 대를 추가 제작해 잠수함 2대를 2027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AP통신은 추가 테스트까지 성공하면 타이완의 조선 및 설계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타이완의 첫 자국산 잠수함 소식에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民进党当局顽固坚持台独分裂立场，挥霍台湾老百姓的血汗钱购买武器，制造两岸的对立对抗，只会迫害台海的和平稳定。 중국 국방부는 한층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타이완 잠수함 진수를 무모한 행동이라고 빗대 말하며 결국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군용기 수십 대와 함정 8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북한에서 추방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이 미국에 도착해 육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텍사스 지역 방송인 KSAT는 현지 시간 28일 새벽 샌안토니오 공항에 내리는 킹 이병의 모습을 촬영해 방송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킹 이병이 샌안토니오의 브룩 육군 의료센터로 이송돼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치료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으로부터 추방되는 과정에서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킹 이병 귀국에 도움을 준 중국에 감사를 표시했다는 데 대해 질문을 받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제공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대기 물량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의 원자재가 급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착공은 56%, 인허가는 39%나 급감해 공급난으로 2, 3년 뒤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등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적체된 민간 대기 물량을 빨리 짓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공공부터 우리 연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민간은 내년에 가서는 다시 합계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 진작을 통한 공급 활성화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공급 증사진을 구체화하고 속도를 낸다면은 불안 심리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주택 공급의 특성상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연내 즉각적으로 인허가나 착공 건수를 수요자가 충분히 체감할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을 확대해온 공공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업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사업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대책으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압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추가 방안이 나올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 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네, 이처럼 역대 최대인 가계빚은 경제 두 축인 생산과 소비 가운데 소비와 직결돼 있습니다. 빚을 갚느라 최대한 덜 쓰면서 버티다 보니 서민들은 쓸 돈이 부족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에 서민 살림살이는 팍팍하기만 합니다. 벌이는 한정적인데 갚아야 할 빚은 늘고 물가까지 높다 보니 최대한 덜 쓰면서 버틴다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외식이나 이런 걸 좀 확실히 줄이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물가가 그전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 비싸면 그냥 돌아와서 그냥 갈 때도 있고. 실제로 서민 지갑이 닫히면서 소매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2분기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이더니 지난 7월에는 3.2%나 줄었습니다. 3년 만에 감소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양이 좀 줄여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장사하는 중에서 제일 힘들죠. 이렇게 씀씀이를 줄여도 여력이 없는 가게가 늘면서 연체율마저 뛰었습니다. 은행권 연체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던 지난 5월 수준에 근접할 정도입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0.1%포인트 가까이 급증해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은행 연체율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금리 같은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계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는 가운데 가계빚과 연체율까지 늘면서 수출 부진 속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들어 온 내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도 미국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합의에 도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잭 대변인은 하지만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셧다운 사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 기관들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셧다운 시작 때 근무 지침을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국토안보부가 직원들에게 셧다운 기간 일부 직원은 임시 휴직에 들어가고 필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과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시장 상황을 자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극단적 공포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연준이 매파적 긴축 결정을 한 뒤 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유가 급등, 정치권 갈등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성묘 가는 분들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항공기 이용하는 분들은 운행 여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인 오늘도 일교차는 여전합니다. 지금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달맞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름 사이로 한과의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달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6시 23분입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16.8도, 그리고 대구가 17.2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청주가 25도, 대구 26도, 그리고 부산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